최근 이런 증상 겪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최동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뇌졸중 상식, 그 90%는 틀렸습니다. 뇌졸중 오기 전에는 반드시 두통이 심해진다. 귀가 울리고 어지럼증이 며칠간 계속된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서 몸에서 신호를 보낸다. 이 모든 것들이 거짓입니다. 제가 23년간 응급실과 병동에서 직접 치료한 뇌졸중 환자 3천여 명 중에서 실제로 이런 전조 증상을 보인 경우는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창호 씨처럼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누군가는 모르는 사이에 뇌혈관이 막혀가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런 증상 없이 말이죠. 더 무서운 건 지난달 제가 진료한 49세 한소영 씨의 경우입니다. 한 씨는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는데 15분 후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괜찮아졌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던 순간 남편이 병원에 가자고 설득했죠. 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 85%. 만약 그날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일주일 안에 대형 뇌경색이 올 뻔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뇌졸중의 진짜 신호를 구별하는 법. 둘째, 119 신고 전에 반드시 해야 할 3단계 응급조치. 셋째, 집에서 5분 만에 할 수 있는 뇌졸중 위험도 자가진단법.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가정혈압 측정의 숨겨진 비밀은 제가 지금까지 환자들에게만 알려줬던 방법인데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 방법만 알아도 뇌졸중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 그렇다면 정말 아무런 신호도 없을까요? 한 가지 치명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왔다가 사라지는 신호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고 부르는데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난 3월 52세 김미경 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어제 저녁에 갑자기 왼쪽 얼굴이 마비되고 말을 할 수 없었는데 20분 후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괜찮은 거죠? 저는 즉시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경동맥 협착 92%. 김 씨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 신호를 무시했다면 48시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뇌졸중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괜찮아졌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지막 경고를 놓치는 겁니다. 이 씨는 금방 괜찮아졌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딸이 인터넷에서 TIA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병원에 오시도록 설득했죠. 검사 결과 경동맥에 심한 협착이 발견되었고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몇 주 안에 큰 뇌경색이 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처럼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말을 더듬게 되거나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몇 분에서 몇 시간 안에 좋아지는 경우가 바로 TIA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방 괜찮아졌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때가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신호는 가까운 시일 내에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거든요.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FACE입니다. face, 즉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웃어보라고 했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간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팔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양팔을 앞으로 뻗어서 10초간 유지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스피치, 말이 어눌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지 확인하세요.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해보라고 했을 때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이상하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임, 시간 지체 없이 119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왔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안타까웠던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68세 윤석호 씨는 아침에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질 뻔했는데 30분 후에 완전히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다.
혈압약을 깜빡해서 그런 것 같다 라고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서 병원에 오지 않으셨죠. 결국 일주일 후에 큰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많은 뇌조직이 손상된 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 가능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피곤하거나 혈압약을 깜빡한 것이 TIA의 유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TIA 자체가 덜 위험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났다면 119나 가까운 응급실을 찾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저도 의사이지만 뇌졸중만큼은 정말 두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뇌세포가 죽으면 되살릴 수 없고 그 후유증이 평생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두려워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만 키우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6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차근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특히 위험한지, 두 번째로 응급실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세 번째로 집에서 지켜야 할 최소 관리 숫자들, 네 번째로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단 2가지, 다섯 번째로 재발을 막는 생활 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역할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뇌졸중의 위험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나이 자체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여온 나쁜 습관들과 관리되지 않은 수치들입니다. 대표적인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고혈압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의 80%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계세요.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강한 압력이 가해진다는 뜻이고, 이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높아져서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특히 당화혈색소가 7% 이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서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질 이상,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반을 형성하고 이 동맥경화반이 터지거나 혈관을 막으면서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혈소판의 응집을 촉진해서 혈전 형성을 쉽게 만들죠.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 50대의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흡연을 하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만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염증 물질의 분비가 늘어나며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나빠집니다.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거나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 조절을 도우며 혈액 순환을 개선시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의미 있는 신체 활동을 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죠. 일곱 번째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혈압을 올리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수면 패턴의 변화로 인한 아침 혈압 상승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아침 시간대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여덟 번째는 식습관 문제입니다. 잦은 외식으로 인한 염분 과다 섭취,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 불규칙한 식사 시간 등이 모두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 이상으로 이는 고혈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여러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폴리파머시 문제입니다. 고령자분들 중에는 5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혈압, 혈당 변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한 목 운동입니다.
나는 관절이 유연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서 목을 과도하게 젖히거나 회전하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드물게 경동맥이나 척추동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의 가동 범위 내에서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위험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중과 허리둘레가 최근 1년 사이에 은근히 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허리둘레가 늘었다면 근육은 줄고 내장지방은 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집에 혈압계가 있는지, 있다면 실제로 아침 저녁으로 재서 기록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혈압계만 사놓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셋째, 금연과 절주가 실제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솔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예전보다는 줄였다와 완전히 끊었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넷째, 수면이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코골이가 심하다면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최근 1년 이내에 혈액 검사를 통해 당화혈색소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 5가지만 점검해도 본인의 대략적인 위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지질 이상은 우리 몸이 거의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숫자를 직접 재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죠.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혈압이 오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숫자는 숫자로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의 근본 원인은 따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의 목표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여야 오래 갑니다. 운동을 매일 1시간 한다, 금주를 한다 같은 과정 목표는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대신 나의 체중 범위를 현재 무게 기준 2kg 안에서 유지한다. 혈압 평균을 120에 80 이하로 유지한다 같은 구체적인 결과 목표를 잡아보세요. 그러면 먹는 것과 움직이는 것을 결과에 맞춰 스스로 조절하게 됩니다. 이제 뇌졸중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응급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뉩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뇌조직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이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뇌 안에 피가 고이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뇌세포의 손상이 핵심이지만 응급실에서의 치료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뇌경색의 경우에는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혈전용 해제를 정맥으로 주사하거나 카테터를 이용해서 직접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을 합니다. 반면 뇌출혈의 경우에는 더 이상 출혈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뇌압을 조절하는 것이 목표죠. 때로는 수술적으로 혈종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복잡한 진단이나 치료는 의료진의 몫이고, 여러분은 환자를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의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눈동자가 빛에 반응하는지, 부르면 대답하는지 확인합니다. 의식이 있다면 현재 연도나 자신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의식 수준을 파악해 보세요. 두 번째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상황이라면 의식 확인과 동시에 119에 신고해야 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역할을 분담해서 한 사람은 환자를 돌보고 다른 사람은 119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는 뇌졸중이 의심됩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고,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현재 의식 상태는 어떤지를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세요. 세 번째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보고 목의 경동맥에서 맥박이 뛰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호흡과 맥박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배운 적이 있을 경우 즉시 가슴 압박 중심의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가슴 중앙에 깍지 낀 손을 올리고 팔꿈치를 펴서 몸무게를 실어 분당 100, 120회 속도로 깊게 눌러줍니다. 반대로 환자의 의식이 있고 호흡이 잘 유지된다면 억지로 물이나 약을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뇌졸중 환자는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물이나 약이 기도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혀두고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손딱이나 사열 같은 민간요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목이나 어깨를 강하게 주무르거나 마사지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미 약해진 혈관에 추가적인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셋째, 환자를 일으켜 세우거나 걷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크고 뇌로 가는 혈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의료진은 즉시 CT나 MRI 검사를 통해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를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치료 방법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에는 혈전을 녹이는 약을 사용하지만 뇌출혈에 이런 약을 쓰면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이 단계부터는 완전히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가족이 할 일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빠른 치료 결정을 돕는 것입니다. 환자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의 목록,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없는데 정말 뇌졸중인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극심한 가슴 통증이 나타나는 것과 달리 뇌경색은 통증 없이 조용히 악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뇌 자체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자나 가족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뇌출혈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이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다. 지금까지 겪어본 두통 중 가장 심하다. 고 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두통이 갑자기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왔다가 사라진 증상, 즉 TIA를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한 59세 조연수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조 씨는 오후에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는데 20분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조 씨는 병원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으로 망설이고 계셨는데 다행히 아들이 강력하게 병원에 가자고 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중대뇌동맥에 70% 협착이 있었고 즉시 항혈소판제와 스타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외래에 오시면서 그때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말씀하세요. 뇌혈관 질환에서는 별일 아니면 다행이고 별일일 때 시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때는 항상 안전한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이런 응급 상황을 아예 예방하는 방법, 즉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을 막는 진짜 힘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확한 측정과 기록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정혈압 측정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계는 집에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가정혈압 측정의 가장 큰 장점은 병원에서 한 번 재는 혈압보다 훨씬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준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정혈압 측정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배뇨를 마친 후 4분간 안정을 취한 다음 2회 측정합니다. 저녁에는 취침 전 4분간 안정을 취한 후 2회 측정하세요. 이렇게 일주일간 측정한 값들의 평균을 내면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혈압입니다. 하루치 혈압이 들쭉날쭉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혈압은 하루 종일 변동하는 것이 정상이고 중요한 것은 주간 평균 값입니다. 측정한 값들은 반드시 수첩이나 앱에 기록해서 다음 진료 때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긴장이나 백의 고혈압 때문에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서 집에서의 평균값이 훨씬 중요한 정보입니다. 혈압 측정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측정 30분 전에는 카페인 섭취나 흡연을 피하고 측정하는 동안에는 말을 하지 마세요. 팔은 심장 높이에 위치시키고 커프의 크기가 팔둘레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작은 커프를 사용하면 혈압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연 1회 기본 혈액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당화혈색소와 LDL 콜레스테롤은 꼭 확인해야 하는 수치들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로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5.7% 이상이면 당뇨병 전 단계로 분류됩니다.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7% 이상이면 뇌졸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일반적으로 130mg/dl 이하를 목표로 하지만 이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겪은 적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다면 70mg/dl 이하로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목표치는 개인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므로 주치의와 상의해서 나만의 맞춤형 수치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수치라도 50세와 70세의 위험도는 다르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위험도도 다르거든요. 세 번째는 중장년 이후에는 한 번쯤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경동맥은 목 양옆으로 지나가는 큰 혈관으로 뇌로 가는 혈액의 대부분을 공급합니다. 이 혈관에서 동맥경화의 정도를 확인하면 몸 전체 혈관 건강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경동맥 초음파에서 중막 두께를 측정하고 동맥경화반의 유무화 정도를 확인합니다. 만약 50% 이상의 협착이 발견되면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70% 이상이면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다 받을 필요는 없고 증상이나 병력, 위험도를 함께 고려해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기 시작하면 행동 패턴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내 체중이 같은데 허리둘레가 늘었다면 근육은 줄고 내장 지방은 늘었다는 신호겠죠. 아침 혈압이 유난히 높다면 전날 저녁 식사의 염분이나 알코올 섭취, 수면의 질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막연한 걱정만 많은 건강관리에서 근거 있는 건강관리로 전환하는 순간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혈압이 계속 159 이상이라면 분명히 어디선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생활 습관을 조금씩 개선해서 혈압이 120-80mg 이하로 안정되면 실제로 뇌졸중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 이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작심삼일이 되기 쉬우니까 딱 두 가지만 집중해서 실행해 보세요. 첫 번째는 체중 유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급격한 체중 감량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살을 빼는 다이어트는 대부분 요요 현상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대신 나의 적정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체중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kg 정도의 범위를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현재 체중이 70kg라면 68, 72kg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정도 범위라면 극단적인 식이 제한 없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실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생채소든 익힌 채소든 상관없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섞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채소는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고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손바닥 크기 정도로 드세요. 살코기, 생선, 계란, 콩류 등을 골고루 드시고 특히 생선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탄수화물은 주먹 크기 정도로 조절하세요.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이 좋고
식빵보다는 통밀빵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과일도 하루 1~2개 정도가 적당하고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직접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분과 양을 줄이고 가능하다면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늦은 저녁 식사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야간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동작이나 강도 높은 운동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 20~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걸을 때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강도가 적당하고 걸으면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주 2~3회 정도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무거운 기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같은 맨몸 운동이나 가벼운 덤벨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기초 대사율을 높여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목이나 허리 운동을 할 때는 특히 주의하세요. 본인의 가동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해서 강도를 조절하세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좋지만 무리한 동작은 피하시고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최소한의 의학적 행동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은 아니고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꾸준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가정혈압계를 집에 두고 주 1회 이상은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 저녁으로 2회씩 측정해서 일주일 평균을 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주 1회라도 측정해서 변화 추이를 관찰하세요. 연 1회 체혈 검사를 캘린더에 미리 등록해 두세요. 당화혈 색소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결과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해 두면 연도별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목표 범위를 벗어나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치료 계획을 조정하세요. 처방받은 약물은 주치의가 지시한 대로 꾸준히 복용하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은 증상이 없어도 계속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해서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세요. 금연은 뇌와 심장을 동시에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1년 안에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혼자 끊기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거나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주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횟수와 양을 줄이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적정 음주량은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여성의 경우 하루 1잔 이하로 권장되지만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면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3~6개월 후에는 분명히 수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체중과 혈압이 안정되면 약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것도 주치의와 상의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기록하고 피드백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뇌졸중이나 TIA를 겪으신 분들을 위한 재발 방지 전략과 가족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을 한번 겪으셨다면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정상 생활로의 복귀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재발 방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뇌졸중이 발생한 분들은 재발 위험이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 복약 수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열소 판제인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물은 혈전 형성을 억제해서 재발을 막는 핵심적인 약물입니다.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도 콜레스테롤을 낮출 뿐만 아니라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이런 약물들을 독자적으로 줄이거나 끊으면 재발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만약 위장장애나 근육통 같은 부작용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계열의 대체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작용을 줄인 새로운 약물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대안이 충분히 있어요. 둘째, 재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뇌졸중 후 초기 3, 6개월은 뇌의 회복과 학습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받으면 잃어버린 기능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로 구성된 재활팀이 제시한 운동과 훈련을 일상 속 루틴으로 편입시키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진전이 느린 것 같겠지만 작은 목표를 설정해서 하나씩 달성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재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비된 팔다리의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스트레칭, 균형 감각을 기르기 위한 서기 연습, 언어 기능 회복을 위한 발음 연습 등을 꾸준히 하세요. 셋째, 가족과 주변인의 역할 분담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누가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19 신고는 누가 할지,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누가 할지, 환자의 약 목록과 신분증을 챙기는 것은 누가 할지를 명확히 정해두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이 당황하기 쉬운데 역할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세요. 넘어짐은 뇌졸중 환자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으므로 넘어질 만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바닥에 깔린 전선이나 작은 카펫, 문턱 등을 정리하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야간에 화장실에 갈 때 넘어지는 사고가 많으므로 복도와 화장실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의 동선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침대 옆에 휴대용 변기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다섯째, 응급 연락처를 곳곳에 비치해 두세요. 냉장고에는 119와 주치의 연락처,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붙여두고 현관에는 주치의 명함을 붙여두면 응급의료진이 와도 빠르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ICE, In Case of Emergency, 연락처를 등록해 두세요.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진이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왔다가 사라진 증상을 절대 괜찮다고 넘기지 않기로 가족 간의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뇌졸중을 한번 겪은 분에게서 TIA가 나타나면 재발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잠깐이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습관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은 100cc 80미나치공 이하, 당화혈색소는 7% 이하, LDL 콜레스테롤은 70mg/dl 이하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체중 관리와 금연, 절주도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영상 검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나 뇌 MRI를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받아서 혈관 상태의 변화를 관찰하고 새로운 병변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지지도 중요합니다. 뇌졸중을 겪고 나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감정들이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심리 상담도 도움이 됩니다.